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이 미국 당국이 은행들에 대한 긴급 유동성 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라는 방안이 검토되는 소식이 들려오자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등 미국 지역 은행들의 주가가 반등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위기감이 돌았던 독일 최대 은행 도이치방크도 이 크레디트 스위스 상황과는 다르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이어 뉴욕 증시도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대형 기술주들의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나스닥 홀로 빠지며 전반적으로 혼조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국내 증시도 장 초반 상승세로 출발한 모습인데요. 현재도 강세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막판까지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성공 투자 전략 두둑하게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은 생방송 유튜브 채널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참여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보도본부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몇 가지를 이 보도국 기자와 함께 심층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김수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그럼 첫 소식부터 살펴봅니다. 올해 TV시장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 경기 불황 여파로 다소 위축된 상태입니다. 여전히 전망은 밝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전 세계 TV시장의 전망이 어둡습니다. 오늘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TV시장 규모는 약 971억 달러로 전망됐습니다. 1,000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는 건 2018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이는 지난해 TV시장 규모 대비 5.2% 감소한 수준입니다. 가장 큰 시장 축소 요인으로는 LCD TV 단가 하락이 꼽힙니다. 올해 LCD TV 출하량은 약 1억 9,900만 대로 전년 대비 1.1%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수요가 지난해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평균 단가입니다. 이 단가가 지난해 대비 7.5% 정도 하락한 429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TV 시장은 이렇게 축소돼도 이 OLED는 승승장구를 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LCD TV의 평균 단가는 좀 낮아질 거라고 예측이 되는 반면 OLED TV의 평균 단가는 높아질 거란 전망입니다. 옴디아는 OLED TV 평균 단가가 지난해 1,704달러에서 올해 1,752달러까지 상승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시장 규모 역시 5.7% 성장한 11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OLED TV가 전체 TV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도 작년 10.8%에서 올해 12.1%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1,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출하량 비중은 지난해 36.5%에서 올해 43.7%까지 높아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글로벌 TV 제조사들도 이 OLED TV 진영에 속속 합류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OLED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LG전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삼성전자도 북미와 유럽 시장에 OLED TV를 출시를 했고 올해 10년 만에 국내 시장에도 선보였습니다. 네, 올해 TV 시장 전망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60초 안에 환승할 수 있는 시설이죠. 이 미래형 환승센터가 구축된다는 소식인데 자세한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네, 먼저 미래형 환승센터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는 철도 버스를 연계한 기존 환승센터에서 도심 항공교통,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개인형 이동수단 등 미래 모빌리티까지 연계한 환승센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오늘 평택 지제역, 강릉역, 마산역, 대전역 총 이렇게 4곳이 선정됐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공모를 진행했는데요. 신청서를 제출한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면평가, 현장 실사 등을 실시했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여러 모빌리티 간 연계 환승을 통해 이용객의 환승 편의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시범 사업을 토대로 미래형 환승센터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각 지역마다 이 도입 방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평택 지제역과 강릉역을 살펴보겠습니다. 평택 지제역은 인근 주거 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고요. 강릉역은 2026년 ITS 세계총회 등과 연계해 강릉역을 중심으로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마산역은 60초 환승이 가능한 미래형 환승센터를 구축하고 교통광장을 시민공간으로 재조성합니다. 환승 편의성을 더욱 극대화하고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해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거란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역은 전국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선로상부와 광장을 활용해 미래형 환승센터를 구축키로 했습니다. 네, 미래형 환승센터까지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마지막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정위원회가 야놀자와 인터파크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요. 네, 야놀자가 인터파크를 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야놀자가 인터파크 주식 70%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기업 결합이 온라인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이나 온라인 항공권 예약 발권 대행 시장 등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국내 숙박업체 대상 온라인 예약 플랫폼의 시장의 경우 기업 결합에 따른 점유율 증가폭이 5%포인트 내외에 불과하고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이 낮다고 본 겁니다. 또 소비자들이 여러 플랫폼에서 가격을 비교한 뒤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야놀자가 가격을 올릴 요인도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양사의 합병으로 어떤 시너지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야놀자는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숙박 레저 상품 판매를 중개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호텔 운영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는 숙박과 항공권 그리고 공연 티켓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합니다. 야놀자는 공연 티켓과 항공권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인터파크와 시너지 효과를 통해 해외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숙박의 밀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온 야놀자는 최근 여기어때로부터 맹추격을 당해 지난 1월 주간 활성 이용자 수를 추월당하기도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공격적인 M&A를 선보이고 신사업 기회를 발굴해 해외 호텔 예약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김수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주목할 만한 공시 전해드리는 스피드 뉴스 공시입니다. 김혜영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피드 뉴스엔 공시 김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 LG 디스플레이의 추가 투자 소식에 OLED 관련주들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도 위메이드의 위믹스가 싱가포르에서 또 상장이 된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밖에 또 짚어볼 만한 주요 뉴스와 공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제 테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스크를 벗고 생활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부쩍이 의료시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이 제테마에 따르면 제테마가 현재 개발 중인 제테마 더톡신이 지난 9일 마지막 임상 3상에 피험자 투여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기대감을 받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감염병 예방법이 통과가 된다면 최대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감염병 예방병은 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나 균주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인데요. 현재 법안 소위에 상정은 됐지만 심사 보류 상태이죠. 만약 통과가 된다면 현재 국내 보톡스 기업들의 균주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툴리늄 톡신 균주 출처가 명확한 이 소수의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DB하이텍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물적 분할 예정인 펜립스 사업부를 따로 상장할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물적 분할 반대에 나서고 있는 주주들을 설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물적 분할 이후 5년 내에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 상장 진행 여부에 대해서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치도록 모회사 정관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5년 이후에 또 상장을 추진하더라도 모회사 주총 특별 결의 의무화 조항을 조회사 정관의 신설에 모회사 일반
참여한 주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라고 거듭 설득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하이소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소닉이 오늘 4년 3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가 됐죠. 앞서 2018년 12월에 하이소닉은 자기 자본 대비 53.81% 규모의 횡령과 배임 혐의가 발생해서 거래가 정지가 됐었는데요. 이에 전날 한국거래소가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서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거래가 재개가 된 오늘 하한가 직행하는 모습이고요. 현재까지도 하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KTNG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의 건으로 주당 5,000원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이는 KTNG 이사회가 제안한 안인데요. 안다 자산운용이 제안했던 주당 7,867원이나 플래시 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가 제안했던 주당 1만 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배당안인 주당 5,000원은 출석 의결 건수 기준으로 약 68%의 찬성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뉴스와 공시들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앤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네, 이 시각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이슈는 무엇인지 전문가의 의견과 AI 참견까지 더하는 AI 상담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보증권 영업부 사연권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빠르게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자산법 논의가 시동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코인 관련주 과연 랠리가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챗GPT한테 우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화폐 투자 방법과 투자 시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될지 한번 물어봤는데요. 첫 번째, 가상화폐 투자 방법의 유의점 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또 다양한 가상화폐 투자, 분산 투자를 말하는 것 같고요. 또한 투자 전 분석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또한 투자자의 성향과 또 본인의 투자 목적을 파악해서 제대로 된 이 투자를 해야 된다 말을 했고요. 또한 보안을 조금은 눈여겨보라는 말씀했고, 또한 혼자서 투자하기보단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고 또 위험, 리스크 관리를 꼭 해라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가상화폐 이 높은 수익률과 함께 또 높은 위험도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챗GPT 의견 어떻게 보셨을까요? 글쎄요, 좋은 답변이긴 한데 네. 사실상 이게 법제화가 돼 있는 그런 투자 자산이 아니다 보니까 주식처럼 뭔가 지표를 딱히 가져와서 분석할 만한 게 없기는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험성이 크고 변동성이 더 크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이번 이제 은행 사태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정부나 은행에 대한 불신들이 좀 생겨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는 투자 자산을 분산시킨다. 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네. 조금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런 큰 종목들, 가상화폐 중에서도 너무 작은 종목들에 대한 투자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종목들, 네. 어떤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더리움 이런 쪽에 큰 종목들 위주로는
조금 분산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관련해서 유의할 점도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국회가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논의에 조금 나섰습니다. 이 최근 좀 테라 폼네스 권 대표 체포가 되면서 관련 입법 논의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이 뒤 화면에 보시면 현재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뭐 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안도 좀 있겠고요. 사업자 감독에 따른 이런 법안들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현재 좀 이 논의의 결과에 따라서 코인과 또 코인 관련 주식에도 영향을 좀 끼칠 전망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이유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과 이용자 현황을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시가총액으로 19조 4천억 원에 달하고요. 일평균 거래 금액은 3조 원이 넘습니다. 또 실제 이용자 수는 627만 명 이렇게 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책정을 이렇게 해봤는데 상당한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 법안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가상화폐 관련주에 미칠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예, 뒤에 표에서도 정리가 한번 됐는데요. 일단은 이게 국회 정무위가 오늘 이제 법안 소위에서 네 번째로 지금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다루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앞순서 법안에 밀리거나 아니면 정쟁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수차례 패싱이 이미 됐어요. 네. 올라가지 못하고 논의가 되지 못하고 네네. 이미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통과 여부 자체는 불투명하긴 합니다. 네. 그런데 다루는 네 번째 법안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뤄질 거다라는 기대감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야가 지금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테라라던가 아까 말씀해 주신 FTX의 파산 네.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요하게 지금 중점 추진되고 있는 법안들을 살펴보면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네. 어떻게 더 심도 있게 논의되는지에 따라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시세들을 보게 되면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될 게 변동성도 여전히 크다라는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네 번째 입법 시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은 조금 가져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통상적으로 가상화폐는 미 주식시장과 커플링 현상을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비트코인 움직임은 뉴욕 증시 등락을 그대로 재현을 하는 상황도 펼쳐지는데 하지만 최근 이 글로벌 금융권 위기에도 불구하고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가상화폐 상승세를 조금 보였습니다. 좀 이례적인 상황인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SVB 사태가 전해진 이후에 가상자산 관련주가 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은행권 위기 이후에 가상화폐 관련주 흐름은 좀 어땠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은행의 파산 이런 것들을 겪고 또 그에 대해서 정부가 빠르게 개입을 해서 유동성을 투입하고 구제를 해준다라는 부분 때문에 은행 제도권이라던가 정부 달러 이런 것들에 대한 불신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태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을 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네. 왜냐하면 달러에 대한 전통적으로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가 깨지다 보니까 가상화폐 말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이쪽으로 분산을 시켜야 되겠구나라는 수요가 촉발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관련주들의 좀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화면에서 보시는 우리기술투자예요. 네. 이게 지금 3월 중순에 살짝 올라갔습니다. 움직임은 살짝 있었는데 이틀을 못 가고 바로 음봉 전환하면서 윗꼬리가 달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네. 그 이외에도 비덴트라는 종목도 네. 분류가 되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움직임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상. 다른 테마주들 정말로 득세하고 있는 2차 전지, AI, 로봇 대비했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있었냐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움직임이 없었고요.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상단 이평선을 결국 뚫지 못하고 지금은 상승분을 다 반납했어요. 10% 가까이. 고점에서 사신 분은 지금 마이너스 10% 당일에 물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의 움직임은 테마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에는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 유의하시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위메이드의 이 가상 자산입니다. 위믹스가 싱가포르 거래소에 좀 상당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주 위메이드 그룹주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편 지난해 닥사가 위믹스 상장 폐지를 좀 결정한 이후에 이 위믹스 코인원의 재상장을 좀 했습니다. 자, 위메이드 이번 위믹스 싱가포르 거래소 상장과 더불어서 신작 흥행도 좀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위메이드 그룹주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신작의 흥행 여부가 될 것 같아요. 본업에서 얼만큼 잘하느냐 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가상 자산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은행의 파산 사태, 달러에 대한 불신, 전통화폐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불신들이 겹치면서 가상화폐가 대두가 됐고요. 네. 때마침 지금 위믹스라는 또 가상화폐, 위믹스의 가상자산이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라는 네. 얘기가 들려온 겁니다. 이 비트닷컴이라고 하는데 세계 최대의 디지털 자산의 금융 서비스 플랫폼 중에 하나인 매트릭스 포트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고요. 네. 위믹스가 이렇게 되면은 글로벌 거래소, 후옵이나 바이비트 같은 곳들, 이거는 국내 거래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글로벌 거래소에 여전히 20개 이상 상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오늘 위메이드의 주가를 보게 되면은 지금도 1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봉상을 보게 되면은 아까 네. 고점은 몇 %까지 올라갔죠? 17%를 야. 넘겼었는데 네네. 지금은 그 상승분을 7%가량 아하. 반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상 자산의 너무 테마적인 부분에 기대기보다는 물론 이게 향후에 게임들과 연결이 돼서 NFT 거래소라던가 이런 쪽에서 이런 가상 화폐들이 실제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본업인 게임이 잘 돼야 된다. 라는 부분이고요. 네. 최근에 또 중국 쪽에서 외자판호를 내면서 아. 몇 개 업체들에 대해서 외자판호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흐름들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체력과 더불어서 신작의 흥행이 무엇보다도 최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위믹스 관련해서는 글로벌 거래소 이 20개 이상에 좀 상장이 돼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위메이드 그룹도 오늘 강세지만 역시나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 때문에 가상화폐 쪽 이슈보다는 본업 실적 개선을 더욱더 조금 예의주시하시라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상자산 관련해서 좀 짚어봤고요. 그럼 다음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픽 OLED, OLED라고도 하죠. 이 디스플레이 업계 판도가 변할지 기초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차장님과 함께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 챗 GPT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OLED 시장의 전망과 국내 기업이 갖춰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국내 기업이 OLED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역량이 조금 필요하겠다 말씀해 주는데 이 OLED 제조 기술 및 제어 기술이 조금 필요하겠고요. 또 제조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생산 설비 및 공정 기술도 필요하고요. 또 글로벌 시장 접근성, 이 글로벌 마케팅 능력을 갖추어서 고객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좀 쏟아냈습니다. 자, 관련해서 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챗 GPT 이 의견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역시나 뭐 좋은 얘기 항상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정말로 이제 정석적인 답변을 내놓는 챗 GPT다라고 그쵸.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섹터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게 네. 올레드 관련주예요. 아. 지금 야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예, 선익 맞습니다. 시스템도 상한가입니다. 네. 이렇게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 두 개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정말로 오랜만이에요. 그만큼 반도체 대비해서도 시황과 업황의 개선이 조금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네. 그걸 선반영하는 주가의 상승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시세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일단은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좀 좋은 소식을 전달을 했어요. LG 전자로부터 네. 1조 원을 차입하는 이런 계약을 했는데 네. 올레드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 한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LG 디스플레이에만 좋은 일일까? 아닙니다. 네. LG 전자가 지금 그동안 해오던 휴대폰 사업 안 되는 것도 접고 뭐 하고 있죠? 전장이라는 곳에 주력을 하고 있어요. 오. 전장 쪽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향후에는 자율주행이 되면서 네. 차량이라는 이동 개념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하. 그래서 차량에
모든 면이 다 화면으로 변합니다. 그러네요. 그럼 우린 이 좀 화면 보시면은 네. 여기 전장용 보면은. OLED 디스플레이 이제 증가하고 네. 있는 규모를 조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2020년 이 규모보다도 상당 2027년에 좀 전망세가 좀 두드러지는데 연평균 성장률만 봐서 54.4% 맞아요. 이렇게 좀 네. 측정이 됐습니다. 지금 네. 거의 한 7년, 8년 정도의 연평균 성장률이 50%를 넘길 만큼 이건 이제 시장 조사 기관이 옴디아 쪽에서 예상을 네. 했는데요. 그렇죠. 정말로 가파른 성장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 네. 여기 기반에는 굉장히 많은 디스플레이가 차량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런 소형 앞쪽에 이제 디스플레이 단순 길 안내를 해준다던가 이런 화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율주행 5단계가 가능해졌을 때 네. 차량 안에서 무엇을 할 거냐는 거죠. 결국에는 행선지를 음성 보이스로 말하겠죠. 네. 부산으로 데려다 줘라고 한 뒤에 의자를 뒤로 자동으로 젖혀주고 그렇죠. 모든 차량의 전면, 후면, 측면, 상면이 다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정말로 많은 디스플레이들이 자동차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의 시너지 효과가 확실하게 날 수 있는 차입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흐름들의 변화를 보면은 대형 쪽과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대형 쪽의 OLED는 상당히 비싼 디스플레이에 속해요. 그렇죠. 우리가 LCD를 이미 중국에 넘겨줬지만 아직까지 이런 OLED, LED 쪽에서는 그래도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이 먼저 선반영돼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네.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런 대형 투자에 이어서 또 아이패드, 에도 OLED가 채택이 될 거라고 해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프리미엄 이런 OLED 디스플레이가 사용이 될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출하량 자체가 네. 아이패드로만 인해서 2.6배 가량의 OLED 출하량 증가가 야.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애플 얘기 살짝 해주셨는데 이 애플도 아이폰 시리즈뿐만 아니라 특히나 아이패드에 이 OLED를 채택하겠다고 좀 나섰습니다. 이 때문에 OLED 업계 애플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LG 디스플레이에 이어서 협력사 주성 엔지니어링도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장 관련주인 선익 시스템과 야스, 앞서 짚어주신 대로 상한가 터치를 이미 했죠. 이 OLED 관련주 급등세인데 이 기보유자 입장과 또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 각각 어떤 전략을 좀 취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기보유자분들은 2차 전지 그동안에 에코프로 그룹주 위주로 올라가는 거 보고 배가 많이 아프셨을 텐데 네. 아마 그거 다 되돌림이 있었다라고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래서 당연히 기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홀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아직까지 완벽하게 업황이나 시황이 개선된 건 아니지만 네. 주가는 항상 선반영을 해서 간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보유자분들은 홀딩을 하시고요. 네. 그럼 이제 문제는 신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신규 투자.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다 못 따라갔는데 여기에서 지금 일봉으로 보면은 못 따라갈 정도로 급등을 한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관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대형 단 그리고 프리미엄의 디스플레이가 먼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네. 그 뒤로는 중소형 단에서 어떤 아이패드라던가 신규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아까 이제 표에서 보셨던 대로 네. 50%가 넘는 연평균 성장률이 전장 쪽에서 일어날 텐데 그쪽의 디스플레이 수요가 엄청나게 또 큰 시장을 만들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신규 보유자분들도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 끝나겠지. 이 관점이 아니라 네. 앞으로도 디스플레이는 유망하다. 그리고 삼성도 접어놓았던 OLED 시장에 다시 뛰어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만큼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시장은 계속적으로 주도적인 플레이어들에 의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걸 좀 명심하시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눌림목을 신규로 공략해보는 이런 접근 전략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슈 조금 면밀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보셨을 때 향후 더욱더 유망한 섹터 또 그중에서의 이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제가 종목을 전에도 많이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던 종목인데 이 P&H 테크라는 종목이에요. P&H 테크요? 네, 잠깐 눌렸다가 지금 3월 초에 고점 23,000원 부근을 넘기는 파동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역시나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고굴절 CPL 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게 되는데 네. 지금 경쟁사들에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나머지 경쟁사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수가 아닌 소수에 의해서 과점되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주요하게 될 것 같고요. 네. 또 레드 프라임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우리가 레드 호스트, 프라임. 네네. 호스트가 있습니다. 오. 블루, 레드 이런 쪽들을 하게 되는데 네. 이건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과 협력을 하면서 이런 레드 프라임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폰이라던가 그리고 전장용으로 갔을 때 추가적인 수요들에 더 많이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네. 좀 고부가가치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지금 전장용 쪽에서 가장 주요하게 들어가는 건 그냥 OLED가 아니고요. 네. 플라스틱 OLED예요. POLED, 폴레드라고 우리가 부르죠. 폴레드. 왜냐하면 네. 지금 차량 자체가 배터리를 장착하면서 내연 기관차보다 무거워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주행거리 늘리기 위해서는 차량이 어떻게 돼야 되죠? 가벼워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고강도의 탄력성이라던가 강도를 갖춘 동시에 무게도 굉장히 낮춰줄 수 있는 이런 폴레드까지도 사업을 영위하면서 향후에 이런 세 가지 고부가가치 제품들로 인한 영업이익률의 증가 효과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장 이 플라스틱 OLED 전장 폴레드 출하 확대까지 좀 기대되고 있는 P&H테크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향후 가격 전략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 체크해보고요. 실제 수익으로까지 챙겨가는 시간, 고수의 선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수의 시선으로 심층 분석해볼 오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도이치뱅크인가 미 금리 인하 시점은 또 어디에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 소장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국제 금융시장의 위기설이 도이치뱅크로 좀 전이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좀 나오는데요. 유럽은행 주가가 일제히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미 연준 5월에도 이 금리 인상을 할지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중국으로는 튀지 않을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이 스위스 대형 그룹인 이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 그룹을 인수한 뒤에도 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 불안이 수그러들기는커녕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신속하게 유동성 공급을 해주고는 있지만 신용위기가 좀처럼 진정이 되질 않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의 중소은행을 중심으로 해서는 신용위기가 터진 뒤에 일주일간을 봤을 경우에 무려 1,20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유출이 됐고 이 중에 55%는 대형 은행으로 자금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소은행을 중심으로 해서는 계속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네. 특히 과거 중소은행들을 보면은 버블 붕괴 뒤에 이런 유동성 위기가 찾아온 반면에 이번의 위기는 아무래도 달러 기축 체제에서 나타나는 신용 위기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좀 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때문에 국제 신용 평가 기관들이 현재 중소은행을 중심으로 해서는 평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많은 은행들이 신용 위기에 휩싸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SNS와 또 새로운 투자가 결합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지금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들 자금이 대부분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뱅크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앞으로 현금 보유 비중이 낮은 중소은행 쪽에서 자금 이탈은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거
자본주의 그 역사 흐름을 보면은 역사라는 것은 획득한 부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지를 고민하는 역사인데요. 그렇죠. 현재 미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요. 또한 미국제 신용 등급이 계속적인 그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네. 언제든지 신용 위기는 중소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불거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SNS와 투자가 결합된 새로운 플랫폼들이 24시간 동안 좀 운영을 지속하기 때문에 이런 좀 활발하게 조금 움직이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 또 금융 불안 확대로 신용위기의 재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은요, 좀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하기도 했죠. 이 금융 시스템 불안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미 연준 과연 다음번 회의인 5월 FOMC에서도 3회 연속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지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니면 동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번 그 3월 FOMC에서는 뭐 시장이 원했던 여러 번에 걸친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표현이 삭제가 됐고요. 네. 또 점도표도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금리와 관련해서는 0.25% 정도 한 번 더 금리 인상한 이후에는 금리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CME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올 한 차례 금리 인상을 하고요. 네. 하반기부터는 0.5에서 0.75% 그러니까 0.25%포인트씩 세 차례 정도 금리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하반기 들어가면은 작년 이맘때 물가가 9%까지 높았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은 네.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이제 수그러드는 시점이 되고요. 또한 미국의 경기 하락 압력도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뉴욕 연은이 보는 1년 뒤에 경기 후퇴 확률 같은 경우에는 54.5까지 높아졌는데요. 이는 198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컨퍼런스 보드가 보고 있는 2월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8개월 연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경기 후퇴 확률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고요. 네. 또 OECD가 보고 있는 올해 미국의 실질 성장률은 1.5%지만 내년에는 0.9%까지 떨어진다는 점에서 미국 연준도 이제는 뭐 시장의 대세 순응을 해서 아무래도 금융 정책을 하반기에는 바꿀 가능성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연준 금융정책 운영을 두고 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 커브길에서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는 불안한 모습이다. 이렇게까지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연준은 이 은행 불안 또 물가 상승 압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네, 현재 뭐 연준뿐만 아니라 ECB 같은 경우에도 금융 불안 문제 또 물가 상승 압력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현재는 물가를 잡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금융 시스템 안정 그리고 물가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는 한꺼번에 잡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요. 만약에 정책에 실패했을 경우에 뭐 은행 파산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주가의 대폭락 또 고물가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정책을 좀 믹스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실지는 네. 모르겠지만 네. 문제는 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전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은행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해주는 양적 완화밖에 없는데요. 이런 양적 완화를 썼을 경우에는 오히려 잡혀가던 물가가 다시 뛸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연준 같은 경우에는 한두 차례 정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강도 정책들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이렇게 돼서 물가가 좀 잡힌 뒤에는 다시 금융 불안감 해소 쪽으로 적극적으로 정책 전환을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은행 불안과 물가 상승 압력, 연준은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물가 안정을 먼저 잡고 그다음에 은행 불안감을 좀 해소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과 유럽 각국 정부의 좀 빠른 대처로요. 이 금융 불안이 많이 진정된 듯합니다. 하지만 이 중국의 금융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네, 카우스 이론에 따르면 그 나비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런 그 상관이 없는, 그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와 상관없는 이질적인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중국도 현재 신용위기가 지금 엄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재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는 자금 이동이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이재 상품이라는 것은 7%에서 13% 정도 고금리의 그 단기 예금을 예치하면은 이자를 주는 이런 상품들인데 이런 쪽에 많은 부자들, 기업들의 여유 자금들이 많이 운용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 자금을 기업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해왔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이런 질적인 도피가 일어나면서 이들 자금도 예금 쪽으로 많은 이동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많은 타격을 받는 게 권정 교육 방식에 의해서 대형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성장하는 회사들이 많은데요. 이들 기업이 일차적으로 타켓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권 교체기에 뒷배를 주었던 지방에 있는 지도자들이 교체됨으로 인해서 뒷배가 없어진 것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재 상품을 중심으로 한 신용 위기가 언제든지 재발될 수가 있고요. 대형 회사가 만약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산 운용 시장 규모가 상경원 정도가 되는데 이들 부분이 이제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외 투자 자금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자금을 지금 회수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지방정부 3분의 1이 디폴트 위기에 조금 놓여 있다 이런 말씀해 주시면서 중국 현재의 금융 상황 좀 살펴주셨는데요. 이 계속해서 지금 또 연준의 기준금리 관련 이야기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앞서 미 연준 이 금융 불안에도 불구하고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지 않습니까? 이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 예고한 상태인데요. 이 중국만 갑자기 지준율을 인하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1년물 정책 금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3.65%인데 이는 계속 동결시키고 있고요. 다만 지준율에 대해서는 0.25%포인트 정도 낮췄습니다. 아무래도 명목상 이유는 3월 말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소득세 25%를 납부하는 달이기 때문에 자금난에 지금 봉착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하지만 실질적인 사항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에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중국에서 단기 자금을 회수하면서 중국의 신용 불안 위험이 지금 엄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서구 은행들이 중국에서 많은 자금을 회수한다든지 만기 상환을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7% 정도 지준율 수준이고 중국이 11% 수준을 비교해 보면 앞으로도 지준율을 낮춰서 신용 위기를 좀 진정시키려는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궁금해지는 게 중국의 경제 상황이 도대체 어느 정도 심각하길래 이 중국 정부가 서둘러서 금융 완화에 나서게 된 걸까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선 도시 4곳의 지하철 이용 탑승객 수를 보면은 과거 그 평년 수준의 한 90% 정도까지 회복이 됐고요. 네. 도로 혼잡 지수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뭐 극장에 찾아가는 사람도 상당히 늘어나고요. 네. 오락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네. 문제는 지금 중국에서는 대대적인 감찰과 사정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인사 이동 시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그 지방 정부들, 부자들 같은 경우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이 때문에 내구 소비재라고 할 수 있는 뭐 핸드폰이나 그리고 사무용 기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내구 소비재가 회복이 되지 않고서는 뭐 중국의 실업률이라든지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요. 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자동차 관련된 BYD 전기차 회사죠. 뭐 장안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둥펑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안 팔리니까 네. 1+1 세일뿐만 아니라 50% 할인 행사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매출 증가를 노리고 있지만 여전히 그 호주머니를 여는 그 중국인들이 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네. 중국은 5%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들을 앞으로 속속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많은 경제학들이 좀 경고를 했었습니다. 이번 글로벌 신용위기 위험이 좀 트리거로 작용해서 중국에서 회색 코뿔소나 좀 블랙스완이 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 세계 경제학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죠. 300%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높았던 수준인 98년 3월에 일본 같은 경우가 296% 정도 수준을 뛰어넘는 거고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당시 일본은 1인당 GDP가 32,000달러였는데 중국은 현재 12,000달러 수준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엄청난 사회 보장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교사 월급이라든지 그리고 공공 건물의 난방비나 또 상수도비를 내지 못해서 단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회색 코뿔소 출현과 관련해서 세계가 좀 주목하는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특히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은 지방정부의 투자와 관련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융자평대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총 자산 이익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본금 가지고 얼마만큼 이익을 내느냐를 봤더니 0.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년물 대출 금리가 3.7%인 비교해 보면은 앞으로 많은 세수를 투입을 해서 이자를 갚는 상황까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채무 부담을 질 수밖에 없고 네. 또 융자평대와 관련된 1년 안에 돌아올 950조의 상한 부담이 아무래도 중국 경제나 금융시장에 그 악영향을 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세계가 좀 숨죽이고 주목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중국이 이 지방정부 재정 상황이 조금 안 좋은 이유와 또 향후 중국 정부의 해결책은 조금 없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지금 중국의 재정 지출의 86%는 지방 정부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 세수의 40%를 대부분 부동산 판매와 관련된 수입을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네.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 면적도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재정을 좀 확대시키고 인프라 사업을 해야지만 5%의 목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정부는 정책 총동원령을 발동을 해서라도 부동산을 키울 예정으로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그 자극 정책이 부동산 버블을 다시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내년도에 중국 경제와 관련된 실질적인 그 위험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규칙가 주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금액이 1월 말 기준으로 이 8,594억 달러로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12년 만에 최소 금액을 좀 기록할 정도로 미국 국채를 투매한 건 어느 이유가 좀 있을지 궁금하고 또 그 많은 외화 자금은 또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네, 3조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액 중에서 2조 달러는 미국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이제 1조 달러에 가까이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 있고요. 미국의 주택 저당 증권이라고 할 수 있는 MBS, 또 예금, 임대 부동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고스란히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은 구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서둘러서 미국의 그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지금 국채를 팔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미중 간의 긴장이 언제든지 고조가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러시아처럼 미국 국채를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자금들이 현재 버뮤다라든지 이런 그 조서 해피 지역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네.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한다든지 세계의 주요 비철 금속과 관련된 광산을 산다든지 그리고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금 보유량을 매달 1% 이상 지금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중국의 이런 매수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